2016년 5월 27일 금요일 밤 10시 부산 동래구의 한 마트에서 젊은 여성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성희 씨 31살. 그녀는 평소처럼 장바구니에 간단한 식재료와 생필품을 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비닐봉지를 들고 마트를 나섭니다. 집은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15층 아파트. 그녀와 남편 전민근 씨가 신혼의 보금자리로 마련한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녀의 모습은 아파트 CCTV에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평범한 귀가길. 그 어떤 이상 징후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최성희 씨는 냉장고에 장본 물건들을 정리했을 겁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죠. 전민근 씨는 동업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 그는 늘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밤 11시, 12시 자정을 넘어 새벽 3시 전민근 씨가 드디어 퇴근합니다. 지친 발걸음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의 모습 역시 CCTV에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15층 복도를 걷는 그의 뒷모습.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열쇠를 꺼내 문을 엽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민근과 최성희 부부는 단 한 번도 그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22대의 CCTV 그 어디에도 두 사람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이 어디서 그 아침을 맞이했는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2016년 5월 28일 토요일 부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한 쌍의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5월 29일 일요일 오전 전민근 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아들을 위해 준비한 건강보조식품이 들려 있었죠. 평소에도 자주 챙겨주던 아버지의 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주말 오전인데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여전히 두절되었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동업자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민근이 어디 갔어요? 연락이 안 되는데. 동업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5월 28일 토요일부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5월 28일. 그날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성희 씨의 직장 동료도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곧 있을 공연 연습에 나와야 했죠. 하지만 최성희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은 최성희 씨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죠. 전민근 씨였습니다. 성희는 지금 전화 못 받습니다. 당분간 출근도 못할 것 같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급하게 끊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신가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민근 씨와 나눈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 동료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최성희 씨. 하지만 그 내용은 묘하게 달랐습니다. 제 상태로는 공연을 하기 힘듭니다. 지난번처럼 사고를 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평소 최성희 씨는 부드럽고 친근한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했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처럼 부드러운 존댓말이었죠. 그런데 이 문자는 달랐습니다. 합니다라는 딱딱하고 격식 있는 문체.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료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저 급하게 쓴 문자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최성희 씨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성희 씨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이름으로 전송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누가 그 문자를 보낸 걸까요? 왜 그녀는 스스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2017년 가을,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장미진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적색 수배, 국제적으로 수배된 범죄자를 체포하고 송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수배령입니다. 장미진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노르웨이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죠. 수개월간의 외교적 절차를 거쳐 마침내 2017년 11월 장미진이 노르웨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송환 절차만 거치면 그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송환을 거부했습니다. 2018년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검찰은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부에 대한 오랜 스토킹 기록, 수백 통의 협박 문자, 실종 전후의 의심스러운 행적, 은밀한 귀국과 급작스러운 출국. 하지만 장미진 측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황일 뿐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CCTV에 그녀가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목격자가 있습니까? 물적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2019년 3월 노르웨이 오슬로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한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장미진은 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슬로의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다녔죠. 한국 경찰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부부의 가족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민근 씨의 아버지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최성희 씨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증거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디 있는 건가요? 증거. 법정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두 사람의 몸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정적인 목격자도 없었죠. 정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법은 때로 무력합니다. 국경은 때로 피난처가 됩니다. 장미진은 여전히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전민근과 최성희 부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8일 이후로 그 어떤 흔적도 그 어떤 소식도 없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 사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부산 동래구. 그 오래된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15층 1503호. 창문 너머로는 부산의 야경이 펼쳐지죠.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2016년 5월 28일. 그날 이후로 전민근과 최성애 부부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휴대폰은 꺼졌고 은행 계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병원 방문 기록도 없었죠. 9년이라는 시간. 3285일. 78,840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전민근 씨의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죠.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혹시 누군가 그들을 봤다는 제보가 있을까?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습니다. 최성애 씨의 어머니는 딸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옷장 속 옷들, 화장대 위에 작은 소품들. 마치 딸이 곧 돌아올 것처럼. 언젠가는 문을 열고 들어올 거예요. 엄마 나왔어. 그렇게 말하며.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담당 수사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이 사건 파일이 놓여 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 수백 장의 CCTV 캡처 사진, 휴대폰 추적 기록. 수사관들은 지금도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면 언제든 다시 수사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단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흔적도 없이 존재의 증거도 남기지 않고 CCTV가 빼곡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이 회자됩니다. 수많은 추리, 수많은 가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들은 스스로 떠난 걸까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딘가로 간 걸까요? 아닙니다. 가족들은 확신합니다. 그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서로를 사랑했고 가족을 아꼈던 평범한 부부였다고. 매년 5월 28일, 가족들은 조용히 추모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두 사람을 위해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바다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부산의 밤바다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민근, 1980년생, 실종 당시 36세. 최성희, 1985년생, 실종 당시 31세. 웃고 있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이 두 사람에 대해 무언가 알고 계신다면, 만약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진실은 언제나 밝혀져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사라진 밤 남겨진 의문, 그 답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혹시 이 두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전민근 그리고 최성희. 평범했던 한 신혼부부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제는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듣고 있는 사이 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6월 초,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 수사팀은 즉각 부부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15층 1503호. 현관문 앞에 선 수사관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흐트러진 게 없었습니다. 도난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귀중품은 그대로였고 현금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이 부서지거나 잠금 장치가 훼손된 흔적도 없었죠. 다툼의 흔적? 그건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잠시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수사팀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부의 차량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며칠째 시동이 걸리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죠. 결정적 단서는 CCTV였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총 22대의 카메라,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비상계단, 건물의 모든 동선이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5월 27일 밤 10시 최성희 씨가 장을 보고 들어오는 장면. 새벽 3시 17분 전민근 씨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단 한 프레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도, 복도를 걷는 모습도,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도 없었죠. 혹시 비상계단을 이용한 건 아닐까? 수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비상계단 CCTV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두 사람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15층에서 1층까지 비상계단으로 내려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새벽 시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경찰은 아파트 주변 상가와 도로의 CCTV까지 모두 수집했습니다. 반경 500m 내의 모든 카메라를 분석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민근과 최성희 부부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두 사람.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된 현대의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수사관 중 한 명이 복도 끝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15층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스스로 나간 걸까? 수사팀은 다시 그 문자로 돌아갔습니다. 5월 30일 최성희 씨의 이름으로 전송된 마지막 메시지. 그들은 과거 최성희 씨가 보낸 문자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 가족에게 보낸 문자, 지인들과의 대화. 수십 통의 메시지를 한 줄 한 줄 분석했죠.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명확한 차이를. 평소 최성희 씨의 문자. 언니, 오늘 연습 늦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덕분에 잘 마쳤어요.
내일 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부드럽고 친근하고 감정이 담긴 문장들이었습니다. 이모티콘도 자주 사용했고 물결표나 느낌표로 따뜻함을 표현했죠. 하지만 그날의 문자는 달랐습니다. 제 상태로는 공연을 하기 힘듭니다. 지난번처럼 사고를 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압니다. 제 격식을 갖춘 거리감 있는 문장. 이모티콘도 느낌표도 어떤 감정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서를 쓰듯 누군가에게 형식적으로 통보하듯 작성된 문장이었죠. 언어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체는 한 사람의 지문과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문장의 길이, 높임말의 정도.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급한 상황에서는 더욱 평소 습관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 문자는 누가 쓴 걸까요? 최성희 씨 본인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수사팀은 휴대폰 기지국 추적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 문자가 발송된 시각, 휴대폰의 위치는 부부가 살던 아파트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그들이 없었습니다. 문자는 분명 그곳에서 발송되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지난번처럼 사고를 쳐서 이 문장도 의문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최성희 씨가 이전에 사고를 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죠. 연습에 빠진 적도 공연을 망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사팀은 또 다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혹시 최성희 씨가 누군가의 협박이나 통제를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시키는 대로 문자를 보낸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그녀는 그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대신 보낸 건 아닐까? 6월 2일 휴대폰 추적 기록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전민근 씨의 휴대폰은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의 한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꺼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최성희 씨의 휴대폰은 서울 천호동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민근 씨 친모의 집 근처였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두 휴대폰은 같은 날 서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대의 휴대폰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두 사람의 휴대폰을 각각 다른 장소로 옮긴 걸까요? 그리고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정말 최성희 씨였을까요?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부부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던 중 한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장미진. 그녀는 전민근 씨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몽이기도 했죠.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죠. 전민근 씨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순수하고 깊은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미진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전민근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시간이 흘렀고 그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성희. 밝고 따뜻한 그의 새로운 사랑이었죠. 2015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결혼식장에는 초대받지 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장미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장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해했죠. 전민근은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에 경호원을. 결혼 이후에도 문자는 계속되었습니다. 장미진에게서 온 메시지들. 처음에는 그리움이었고 나중에는 원망이었고 마지막에는 협박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망가졌어. 넌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내 인생을 되돌려놔야 해.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나에 대한 배신이야. 문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최성희 씨에게도 문자가 갔습니다. 협박과 저주가 담긴 문장들. 부부는 두려워했습니다. 2016년 초 부부는 경찰에 스토킹과 협박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장미진은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사안이었기에 처리는 쉽지 않았죠. 그리고 그해 5월 장미진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귀국이었습니다. 그녀는 공항에서 나와 작은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금만 사용했죠. 며칠마다 숙소를 옮겼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추적을 피하듯.
5월 20일 귀국. 5월 27일 부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5월 28일 부부 실종. 그리고 6월 초 장미진은 갑자기 출국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2주나 앞당긴 출국이었죠. 노르웨이로 돌아간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찰은 장미진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정황은 명백했습니다. 실종 직전 귀국, 은밀한 행적, 그리고 급작스러운 출국. 부부에 대한 오랜 집착과 협박의 기록.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CCTV에 그녀가 아파트에 접근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부부와 만났다는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범행을 증명할 물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녀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랑은 때로 집착이 되고 집착은 파멸이 됩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첫사랑은 이제 두 사람의 삶을 삼켜버린 어둠이 되어 있었습니다.